김춘추는 이 당나라로 갈 때 아들을 데려갑니다. 왜? 군대를 안 빌려주면 자기 아들을 인질로라도 잡혀서 군대를 빌려오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라고 하면 보통 삼천궁녀를 떠올려요. 삼천궁녀와 함께 굉장히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낙화하면서 끔찍한 결말을 맞았다. 그런데 사실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리지 않았어요. 그건 역사적 근거가 없는 다 뻥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원래 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은 엄청나게 씹히게 돼 있어요. 승전국 입장에서 역사가 쓰여지는 것도 있고, 특히 어떻게 쓰겠어요? 너네 나라는 원래 타락했고 백성들은 너무 못 살았고 망할만 했어. 우리가 멸망시켜 준 거야. 어차피 너네 망할만 했어 라고 도덕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는 그럴만 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락한 이미지의 의자왕과는 달리 의자왕은 굉장히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던 왕이에요. 왕위에 오르고 바로 다음에 신라를 공격해서 약 40여 개 성을 빼앗습니다. 40여 개 성에는 대야성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대야성은 어디 있는 성이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백제와 신라 지도가 있는데 이 딱 중간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쳐들어가서 신라 금성으로 가게 되는 완전 길목에 있는 요충지성이 대야성이었어요. 이 요충지니까 당연히 중요 인물을 책임자로 두겠죠? 바로 김품석, 즉 김춘추의 사위를 두어서 책임자로 있었어요. 근데 의자왕이 여기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품석 그리고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백제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신라는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었어요. 김춘추 입장에선 자기의 딸과 사위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를 갈죠. 그런데 그렇게 분한데 군사적으로는 계속 밀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신라의 땅이 넓고 백제는 조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의자왕의 초기 정책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신라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신라가 군사적인 해결책으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신라는 대신 다른 방법,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뭔가 도움을 받기로 하죠.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시각으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외세의 힘을 빌려서 반쪽짜리 통일이라 이 고구려의 드넓은 만주의 기상을 잃어버렸다. 근데 당시 신라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랑 백제, 고구려는 그냥 한민족이란 개념이 있던 한 나라가 아니라 단지 그냥 타국이에요. 내가 없애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다른 누구든 끌어와서 백제든 고구려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가 40개 성을 함락시킬 동안 신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춘추가 문자적으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닙니다.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모든 나라에 직접적으로 다 찾아가서 일일이 외교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김춘추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외교관이었어요. 일단 누구를 방문하냐? 고구려를 방문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막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기세등등하죠. 원래 영계소문이 등장하기 전에는 영유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거든요. 이 영유왕은 근데 비둘기파예요. 강경한 정책을 써서 전쟁을 그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유왕은 당나라에 좀 봐줄 것도 봐주고 숙일 건 숙이고 비빌 건 비비고 하면서 평화를 좀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영계소문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계소문은 당시 소장파, 젊은 장수였고 영유왕은 경험 많은 왕이었거든요. 영유왕이 사실 뭐 그렇게 나약한 왕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땐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도 직접 참여했고 을지문덕 장군과 전공도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러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구려의 국력이 계속해서 너무 빠져나가요.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와 정면 충돌해서 계속해서 생존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유왕은 숙이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걸 본 영계소문은 열이 받죠. 야, 왕이 돼가지고 저 찐따처럼 저렇게 당나라한테 숙여? 존심도 없나 쟤는? 야, 어떻게 할까? 없애버려! 해서 영계소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영유왕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김춘추가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영계소문이 기세등등했겠어요. 영계소문이 가만 보니까 김춘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 도와달래. 영계소문이 가만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구려가 국내성에 있다가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하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남쪽으로 많이 백제랑 신라를 눌러줬었잖아요. 근데 신라도 진흥왕 때가 되면서 북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한반도 중간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계소문 입장에서는 야, 여기 원래 우리 고구려 땅이었는데 너네가 먹었잖아. 이 땅 먼저 내놔. 이 땅 내놓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썩 꺼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춘추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가 붙인 꼴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을 수 없어서 거절을 하죠. 영계소문은 열이 받아서 김춘추를 야, 저 새끼 가둬버려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김춘추는 여차저차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죠. 결국 고구려에 가서 씨알도 안 먹히고 본전도 못 찾고 그렇게 다시 오게 됐어요. 자, 김춘추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바다 건너 외나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외나라는 당시 어떤 나라와 친해요? 백제와 친하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외나라는 백제와 친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김춘추가 외나라의 소식을 여기저기서 주워 듣다 보니까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권력자는 소가노 이마코라는 호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친백제계예요. 근데 나카오노의 왕자가 반정을 일으켜서 이 소가노 이마코를 제거해버려요. 이 소식을 김춘추가 들은 거예요. 소가노 이마코는 친백제계인데 누가 반정을 일으켜서 얘를 죽였대. 그럼 친백제계인 얘를 죽였으니까 나카오노인지 뭔지 하는 애는 반백제계 아닐 거냐. 그러면 가능성 있잖아.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본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춘추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당시 외나라는 누구는 친백제, 누구는 반백제가 아니라 다 권력층은 친백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소가노 이마코도 친백제계, 나카오노의 왕자도 반백제가 아니라 친백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놈이나 죽인 놈이나 다 친백제계였기 때문에 아무도 백제를 치는데 군사를 동원하는데 동의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김춘추는 일본도 실패합니다. 그럼 고구려도 실패하고 일본도 실패해요. 어디로 가요? 다시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당나라로 갈 때 김춘추가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왜? 군대를 안 빌려주면 자기 아들을 인질로라도 잡혀서 군대를 빌려오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 당태종을 만나요. 그리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당태종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짱구를 굴렸겠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흔쾌하게 나당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백제를 굳이 정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당나라는 백제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꽤 좋았거든요.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 죽었을 때 당나라에서 막 조문단도 파견하고 조의도 표하고 그랬거든요. 사이가 꽤 좋았는데 왜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친다고 했을까요? 바로 당나라의 당시 주적은 고구려였거든요. 당나라는 백제는 안중에도 없어. 고구려 얘네를 쳐야 돼. 근데 고구려는 누구랑 친해? 백제랑 친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백제랑 척을 지고 있던 게 신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묘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당나라와 신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치는 거는 누구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를 없애기 위해서.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면 순망치안이니까 같이 없애기 쉬울 거 아니에요. 백제도 없애고 고구려도 없애요. 그러면 나중에 신라 혼자 있는데 뭘 버텨? 없애버리면 되지. 그리고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는 반대로 고구려랑 백제를 없애고 땅을 당나라랑 나눠 갖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당나라랑 신라랑 협정을 맺어요. 이 평양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나라가 먹기로 해요. 그리고 남쪽은 신라가 먹기로 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원래 경상도 부분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땅이 훨씬 확장되는 거죠. 당연히 이득이죠. 하겠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딜레마가 생기죠. 한반도가 여기서 더 고구려 땅을 확장해서 만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신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남의 나라, 백제도 남의 나라예요. 자기가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히거나 둘 중 하나였단 말이죠. 누구를 끌어오든지 자기의 영토가 두세 배 확장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마다할 만한 국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이 제안에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김춘추는 이처럼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동분서주했어요. 외교에 있어서는 대단한 집념과 수완을 보였어요. 김춘추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고생고생 외교를 하는 동안 백제는 어땠을까요? 백제는 먼저 의자왕의 집권 첫 해에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마침 왕의 어머니가 같은 해 사망하거든요. 그 틈을 타서 의자왕은 자신의 동생과 반대 세력 40여 명을 다 붙잡아서 귀양 보내버려요.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신라의 40개 성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도 정적을 제거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외적으로도 성을 먹으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내외적으로 아주 치적을 쌓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왕권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부로부터는 불만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던. 백제는 원래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강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대성팔족이라고 불리던 유력 시족들이 있는데 각각의 시족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있고 자치권이 폭넓게 허용이 됐어요. 그 자치권이 많은 호족들이 왕을 지원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지방 호족들의 권력을 뺏어서 자기가 더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세력을 제거했잖아요. 의자왕은 자신의 아들 41명에게 땅을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모든 권력, 경제력, 노예, 군사, 노동력 모든 것이 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시 땅은 권력을 상징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자체였죠. 근데 그 땅을 뺏어서 자기 아들에게 준다? 즉 지방 권력을 축소해서 왕권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땅을 권력을 눈뜨고 뺏기는 호족들이 좋을 리가 없죠. 반발심이 심해집니다.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내부로부터는 이미 붕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방 호족 중에는 신라와 내통을 하는 지방 호족도 있었어요. 김유신에게 가가지고 야, 나 못 살겠다. 의자왕 쟤 때문에 땅 다 뺏어 먹으려 그래. 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나 신라로 붙을게. 그냥 쳐들어와서 의자왕 좀 없애버려. 내가 그러면 정보도 주고 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 그 지배권만 인정을 해주면 돼. 난 딴 거 안 바래. 이런 식으로 신라 김유신과 내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나라 소방정 장군하고 김유신하고 회동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하거든요. 당시 당나라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한강 유역에 상륙을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당나라 군대는 북쪽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고 남쪽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할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제에서는 야, 고구려를 공격할래나 보다.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릇된 정보가 막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미 지방 호족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만약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의사소통이 잘 돼서 정보가 잘 주고받고 있었다면 이 위협 상황을 잘 대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당나라가 백제에 상륙했을 때 의자왕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얘네가 어떤 의도로 상륙을 했고 백제를 칠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 군대가 백강을 돌파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넘으면서 백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말죠. 마지막에 최후의 백제를 지켰던 결사대가 계백의 5,000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백제가 내부로부터 다 붕괴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한 국가를 지키는 총 결사대가 5,000명밖에 안 됩니까? 지방과의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지방 정권의 협조가 없이 단지 남아있던 군대가 5,000명밖에 없다는 소리죠. 의자왕은 외교에 너무 둔감했어요. 그리고 왕권 강화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여서 내부의 신임을 잃게 된 거죠. 의자왕의 패배와 백제의 멸망은 군사력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내치의 실패 그리고 외교력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군사적인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외교술의 승리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신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